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글이 탄생하기까지의 놀라운 뒷이야기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백성을 사랑한 임금님께서 직접 창제하신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한글이 마주했던 역경과 세종대왕의 불굴의 의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시죠. 15세기 조선 세종대왕이 즉위하던 시기의 정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려에서부터 이어진 신진사대부 세력과 훈구 세력 간의 대립이 극심했고 왕권을 둘러싼 암투도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주변 국가들의 위협도 끊이질 않았고요. 이런 혼란 속에서 세종대왕은 안정적인 왕권 운영과 백성들의 삶 개선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세종은 한글 창제를 구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문자 생활은 한자가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극소수의 양반 지식인들만 익힐 수 있었죠.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한글 창제를 두고 지편전 학자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문에 익숙한 일부 학자들은 한글 창제를 극구 반대했는데요. 새 문자 창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더구나 한자에 비해 한글이 너무 쉽고 단순해서 백성들이 함부로 문자를 익혀 교양 없이 글을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고 해요. 이에 맞서 세종대왕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신하들을 설득해 나갑니다. 문자는 소통의 도구이자 백성을 교화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요. 세종은 직접 한글의 제자 원리를 해설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짓기도 했죠. 이렇게 난관 속에서도 세종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드는 것이니 어찌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는가. 임금으로서 학자로서 세종의 선견지명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결국 주변의 반대를 설득하고 한글 창제에 성공한 세종대왕. 한글 창제 과정에서 흘린 세종의 땀과 노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바쁜 정무에 한글 창제라는 대역사를 병행하면서 한글 구조와 운용 원리를 밤새 고민하며 수없이 첨삭했다고 전해져요. 눈물겨운 노력 끝에 1443년 마침내 한글 창제의 결실이 세상에 선보이게 됩니다. 28글자로 이루어진 한글을 보며 세종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마도 백성을 향한 뜨거운 애정과 학자로서 느끼는 뿌듯함이 교차했으리라 봅니다. 한글은 창제 당시 훈민정음, 즉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로 명명되었습니다. 세종이 애초에 한글을 창제한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한글에는 세종의 애민 정신과 백성에 대한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신하들 간의 갈등,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향한 일념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의 의지, 직접 해례본을 집필할 만큼 상세하고 과학적으로 한글 설계에 임했던 모습까지. 한글 창제의 배경에는 이처럼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숨은 이야기들을 알고 나면 한글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욱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비결, 세종대왕의 천재적인 언어학적 통찰력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던 문자들은 대부분 표의 문자였어요. 뜻글자라고도 하는데 한자처럼 형상을 본떠서 만든 문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의 문자 체계로는 언어의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세종대왕은 이 점을 간파하고 새로운 문자 창제에 착수하게 됩니다. 과연 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어떤 모습일까? 고심 끝에 세종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글 자음은 발음할 때 입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역, 키읔은 혓뿌리가 잇몸에 닿은 모양이고 니은, 디귿, 티읕은 혓날이 윗니에 닿은 모양, 미음, 비읍, 피읍은 입술 모양을 본뜬 거예요. 모음도 마찬가지였죠. 음양 오행설을 바탕으로 하늘과 땅의 그리고 사람이를 형상화했어요. 세종의 철학과 언어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분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자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방식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의 위치에 맞춰 조합되는 구조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죠. 한국어 음절 구조에 딱 들어맞는 설계였어요. 한글이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로부터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 체계로 극찬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자와 소리가 1:1로 대응되는 표음 문자의 장점, 음절 단위로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구조는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훌륭한 문자 체계를 고안해낸 세종대왕.
그의 해박한 지식과 섬세한 통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창제에 그치지 않고 음운 규칙까지 세세하게 고려한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같은 자음이 연속되면 소리가 바뀌는 경음화, 자음과 모음의 발음이 서로 닮아가는 모음, 조화 같은 법칙까지 한글에 녹여낸 것이죠. 세종대왕의 서재에서는 밤늦도록 불빛이 꺼질 줄 몰랐다고 해요. 문자의 구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소리와 형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파고드는 세종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참으로 집요할 정도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대목이에요. 이런 세종대왕의 노력으로 마침내 한글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한글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저항감도 만만치 않았죠. 특히 한자에 익숙한 양반 관료층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당시 문헌 대부분이 한자로 기록되었기에 한글로 문서를 작성하고 책을 간행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한글 활용에 현실적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셈이죠. 세종은 이런 벽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했다고 해요. 한글에 대한 열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려 했지만 당장 와닿는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려웠던 거죠. 그럼에도 세종은 한글을 알리는 데 힘썼어요. 궁중 내에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한글로 책을 지어 한글의 활용 사례를 만들어갔죠. 천천히 그리고 묵묵히 한글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일에 매진한 셈입니다. 세종 임금의 바람처럼 서민들 사이에서는 한글을 배우려는 열기가 뜨거웠어요. 하지만 그 열정을 뒷받침할 교육 기반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한글은 유통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우리 삶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한글로 편지를 쓰고 글을 배우는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것을 보면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글이 서민들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오던 순간들이에요. 그렇게 한글은 우리 민족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삶의 문자로 거듭났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언어학적 통찰력과 한글 창제의 비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천재적인 제자 원리와 한국어 음운까지 녹여낸 독창적인 설계 원리, 여기에는 세종의 남다른 애민의식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세종의 도전 정신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데요. 한글을 향한 열정으로 불꽃 같은 실험을 거듭하고 새로운 지평을 연 세종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다음은 한글이 조선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 학자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재조명해 보려 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 성과와 한글을 문자개혁의 본보기로 삼은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통해 더욱 풍성한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한글이 빛을 발하기까지 숨은 영웅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한글을 가꾸고 확산하는 일에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의 우수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이들은 다름 아닌 서양의 언어학자들이었어요. 20세기 초 유럽의 석학들이 한글의 과학적 체계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한글을 접하고 보인 반응은 경이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게일경은 1914년에 쓴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한글은 동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다. 문자 구조의 단순성과 조화로움은 이 세상 어떤 문자도 따를 수 없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헐버트 또한 세계 문자사에서 한글처럼 체계적이면서도 배우기 쉬운 문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한글 찬사를 아끼지 않았어요. 서양 학자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연구를 잇따라 발표하자 세계 각국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20세기 중반 무렵 언어학계에서는 한글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언어학의 거장 촘스키는 한글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지적 산물 중 하나라고 격찬했죠. 한글에 대한 관심은 곧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났고 한국학 붐이 일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죠. 한글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브랜드로 떠올랐습니다. 이렇듯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서양 학자들의 평가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2009년 세계 석학들은 유네스코 본부에 모여 한글의 철학과 구조를 집중 조명하는 컨퍼런스를 열기도 했죠. 세계 언어학계가 한글의 경의를 표하고 그 독창성의 비밀을 밝히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에요. 한글의 우수성은 문자 개혁을 꿈꾸는 세계 각국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터키의 문자 개혁인데요. 1920년대 터키는 아랍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한글의 과학성에 주목한 학자들이 한글의 원리를 참고해 문자를 설계했죠. 그게 바로 오늘날 터키에서 쓰이고 있는 문자예요.
터키 외에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도 한글을 벤치마킹해 문자 체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까지 한글에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장점에 주목하고 있죠. 그야말로 한글이 세계 문자 혁명의 본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글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통찰력으로 탄생한 한글은 그 혁신성과 과학성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문자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죠. 이는 한글을 만든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지혜가 인류 보편의 가치로 승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을 온전히 꽃피우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글이 겪어야 했던 일제강점기의 순환과 해방 후 전개된 한글 전용 노력, 그 비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한글을 수호하려 애쓴 독립운동가들, 해방의 기쁨 속에 한글 보급에 온 힘을 쏟은 선각자들, 이분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글이 걸어온 역사의 질곡, 고난의 시기를 함께 되짚어보려 합니다. 한글이 태어난 지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빛나는 가치가 온전히 꽃피우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일제강점기는 한글에 있어 최대의 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한글을 없애려는 일제의 악랄한 책동, 그에 맞서 목숨 걸고 한글을 지켜낸 선각자들의 노력은 가슴 아픈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본격적인 식민 통치에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한글은 조선인들의 민족 정신을 담은 상징이자 반일 투쟁의 도구로 여겨졌죠. 이에 조선어 과목을 축소하고 한글 신문과 잡지를 폐간하는 등 한글 말살 정책에 열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 암흑 속에서도 한글은 꺼지지 않는 민족혼의 불씨였어요. 주시경, 권덕규 같은 한글 학자들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한글 연구를 멈추지 않았죠. 1926년 각야나를 제정해 한글의 체계와 가치를 지켜낸 것도 그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어요. 광복을 맞아 한글은 잿더미 속에서 부활했습니다. 해방의 감격 속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폭발했죠. 정부 수립 후에는 한글 전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시경 선생의 제자 이윤재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고시하기에 이릅니다. 1948년에는 한글 전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듬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공표되면서 공문서는 모두 한글로 작성하게 됐죠. 한글이 공식 문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민족 분단의 비극 속에 한글도 남과 북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한자 혼용에서 벗어나 순 한글 정책을 펼쳤고 문어어 운동 등 나름의 언어 정책을 전개했죠. 남쪽에서는 아직 한자 병기가 남아있었지만 70년대 후반부터는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한글 전용이 자리 잡게 됩니다.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한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이질화된 남북의 언어를 통합하고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분단의 벽을 허물고 소통과 화합을 이끄는 힘, 한글이 품은 저력과 생명력을 높이 사는 목소리인 셈이죠. 자, 이제 에필로그를 향해 달려가 볼까요? 한글,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보다 한글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 아닐까 싶어요. 고유한 얼과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자 선조들의 삶과 애환이 서린 기록의 매개체로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요즘 한글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신을 꾀하고 있어요. 이모티콘, 캘리그라피처럼 한글의 조형미를 활용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죠. 한글 폰트 개발도 활발해 다채로운 서체들이 우리 일상에 녹아들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는 흐뭇한 풍경입니다. 한편 우리 한글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 알리고 한국어의 세계화를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려는 사업도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죠. 또한 한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직관적이고 과학적인 구조 덕분에 컴퓨터 언어로의 적용이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한글을 활용한 음성인식, 문자 변환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글의 가치가 눈부시게 빛나는 오늘, 한글을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함께 한글 사랑에 앞장서는 일,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문자 한글.
이 시대 우리가 한글을 어떻게 가꾸고 사랑할 것인지, 한글의 무궁한 가능성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글이 세계인과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문자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말이죠. 창제 당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처럼 한글이 품은 혁신과 화합의 가치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어받아야겠죠? 한글을 연구하고 널리 활용하며 그 참뜻을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노력, 바로 우리 모두가 한글의 주인으로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한글 참 신비롭고 경이로운 문자예요. 음성과 문자의 완벽한 조화, 단아하면서도 섬세한 신미성, 과학과 예술이 빚어낸 걸작, 우리 결의의 슬기와 넋이 응축된 결정체이기도 하죠. 한글에 담긴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언어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나가는 일, 정말 보람차고 뜻 깊은 일 아니겠어요? 긴 시간 동안 한글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내일의 한글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와 호흡하며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한글, 우리 모두 그 꿈과 희망의 빛을 함께 키워나가요.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